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버블의 조짐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대해서는 버블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단기적인 확대 방안을 내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좀 더 앞당겨서 조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희소성 있는 자산들, 비트코인이나 미술품 또는 스포츠 스타가 뛰고 했던 그 운동화 이런 것들의 또 가격에 버블이 끼고 있는데요. 이달 있었던 키아프 서울에서 지난 8월에 국내 생존 작가 가운데 최고가의 낙찰 금액을 기록했었던 이후한 작가의 동풍이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가 기록 이후에 2개월 만에 다시 나온 미술품 곧바로 팔렸다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급격한 손바뀜이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신호탄이다라고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신인 시절의 경기 때 신고 뛰었던 또 농구화가 현지 시간 24일 이번 주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17억 3,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더비 경매 사상 경기에 신고 뛴 운동화 가운데 최고가 금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식시마론의 주제 잡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K발사체 누리호 절반의 성공, 국내 우주항공 전망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구원님. 네. 연구원님께서 방산도 다뤄주시고 조선도 다뤄주시는 네, 연구원님이신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부터 좀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선주가 오늘 굉장히 또 급등을 하거든요. 사실 주식시마론에서 이번 조정 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때 조선주 다뤘을 때 우리 유튜브 채팅창의 댓글에 정말 열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회계 때문에 사실 실적 때문에 좀 꺼려진다. 특히 삼성중공업 꺼려진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좀 저조하긴 하지만 조선주가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말 사이에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통상부 죄송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주말 사이에 카타르 이제 방문이 있었고요. 현재 카타르 에너지 장관을 접견하여 우리가 기존의 MOA를 체결했던 LNG 운반선 물량에 대해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일종의 이제 부탁을 좀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부 진행하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네. 현 정부 하에서 이런 계약들을 좀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을 이제 이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올해 금속 가격이 급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 조선업체들 대부분이 후판가를 톤당 120만 원 기준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했고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상승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결과 조선사 대부분이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이제 근데 재밌는 부분은 실제로 포스코나 조선업체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가격은 톤당 120만 원이 아니라 톤당 11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당금 설정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보다는 조금 더 잡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중에 이 차액이 다시 환입되는 형태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분기가 적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1분기와 이제 작년 4분기들을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재료비 상승을 제외하면 그래도 조선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2분기와 3분기에도 저희는 경상적으로는 흑자거나 최소한 BEP 이상의 수익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계 처리라는 거는 대부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늘어난 재료비로 실제로 배를 아직 많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분기에 설정한 충당금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거지 이미 조선업체가 2분기에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반가는 또 변할 수 있고요. 후반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게 또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또 환입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를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마진은 얼마냐? 사실 지금도 알 수는 없어요. 다 만들어질 쯤에 후판 가격이 최종적으로 얼마였는지도 변수로 남을 거고요. 또 저희가 배가 만들어지는 중에도 선박의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추가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당연히 성과가 내려가면 굳이 협상을 안 하려고 할 테고, 성과가 올라가면 해운업체들을 만나서 좀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HMM을 비롯해서 많은 해운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현재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선업체가 재료비가 높아진 이런 부담들을 2분기에 미리 회계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3분기에는 환입을 통해서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주한 배들을 실제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원가 증가에 대한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2분기 적자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주목할 것은 선가와 수주 네. 현황이 되겠네요. 네, 현재 조선주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카타르를 방문해서 LNG 수주에 대해서 또 재차 요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조선주 그리고 또 방산주 거기에 기계주까지 네, 담당하시죠? 맞습니다. 예, 담당해 주시는 최진명 연구원과 오늘 K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21일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발사 성공했고요. 궤도 안착에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성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누리호 사업은 나로호 사업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실행했던 나로호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입니다. 나로호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궤도에 이제 100kg 전후에 굉장히 작은 질량을 이제 배치하는 걸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요. 이번 누리호 사업은 이제 좀 중량이 높아졌어요. 1.5톤의 중량을 이제 저궤도에 배치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나로호 사업은 과거에 대략 5천억 원 정도의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실행을 했었는데 이번 누리호는 2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였죠. 10월 21일에 첫 발사에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기대했던 그대로 이렇게 날아갔던 것 같고요. 3단 로켓이 이제 추력이 생각보다 부족했던지 결과적으로 발사체를 우주 공간에 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저궤도에 이제 안착시키려면 우리가 원하는 딱 방향과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보완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지속적으로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해석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성큼 다가섰다는 건 사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소련, 뭐 중국이나 인도 어떤 나라도 한 번의 시행착오 없이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국가들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유인 우주선 개발이 아니니까 인명사고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험 공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 누리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후속 발사가 진행될 거고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보완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3단 부분의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돼서 추가 발사가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호 사업은 사실 정부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제 이 정출연 기관의 지휘 아래에서 이제 협력업체로 참여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누리호 사업이 종결되면 아마 누리호에서 축적된 이런 기술들이 참여한 사기업들한테 단계적으로 이전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민간 주도 사업으로 변형되면서 저희가 소위 정부가 말한 뉴스페이스 시대가 오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누리호의 3단 엔진이 빨리 꺼진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과연 북한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발사체에
그 역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고 또 앞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국내 발사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희 발사체 시장 사실 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적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우주 정거장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고 예, 네. 핵무기로 무장을 한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비행 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다고 보지만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고 또한 우리 국가도 이제 점점 이제 군비 확장도 진행을 하지만 민간 이제 위성 시장에도 진입하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로호 사업은 예산이 5천억 원 규모였지만 네. 누리호 사업은 예산이 2조 원 규모로 10년마다 예산이 4배 정도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로호 앞에 있었던 사업들은 예산이 뭐 100억 원 단위 정말 작은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조 단위로 불어나고 있고 저희는 누리호 다음에 후속 사업은 정부가 이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경제성을 갖춘 발사체를 통해서 국제 우주선 시장에서 이제 민간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마 이 누리호 이후의 후속 사업은 아마 10조 원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 목표가 민간의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기업이 해야 될 목들은 급증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냐? 아마 이제 그 우주선 본체를 실제 조립했던 한국항공우주, 그 뒤에 로켓 부분을 생산, 개발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안에 많은 전자장비를 만들었던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슨. 그러니까 이게 한두 방산업체가 혼자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전방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누리호는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앞으로는 10조 원 규모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 10조 원이라는 것은 일단 국가의 예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처럼 뉴스페이스로 확대가 된다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면 더 큰 자금 혹은 또 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분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근데 궁금한 게 발사체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보자면 예. 뭘까요? 이게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사실 미사일과 미상의 발사체. 미사일. 미사일과 우주선은 사실 공학적인 개념이 똑같아요. 로켓으로 추력을 얻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분리를 하든 단위로 날아가든 그 분리를 하는 목적이 질량을 떨어뜨려서 이제 추력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로켓으로 추력을 얻고 그 안에 액체나 고체 연료를 쓰게 되고 그 앞부분에 위성이 달리면 우주 발사체라고 표현을 쓰고 그 안에 이제 화약이나 좀 민감한 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쓰니까 무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면 저거 나중에 미사일로 쓰려는 거야라고 충분히 의심을 받습니다. 사실 지구 저궤도까지 날아갔다가 지상을 내려오면 그게 탄도미사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나 이 실행을 하는 연구소나 기업들은 이게 민간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시찰도 받아들이고요. 또 이제 기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타격을 위한 목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LIG 넥스원도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 보면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유도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표현을 굉장히 에둘러서 씁니다. 그리고 유도무기라는 표현도 좀 못해서 요즘은 방공 시스템 이렇게 또 에둘러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기술로 응용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한 거죠. 사실 이번에 누리호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냐? 예, 쓸 수 있죠. 1.5톤의 그 인공위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1.5톤의 화약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연료를 가지고 많이 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를 쓰면 네. 이제 정밀 제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액체량을 조절해서 이제 궤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 제어가 목표니까 민간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체 연료를 쓰면 고체 연료를 쓰는 발사체의 특징은 준비가 굉장히 신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 타격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핵물질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폭탄을 쓰는 경우는 사실 이게 뭐랄까요 1, 2m의 오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파괴 범위를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고체 연료를 더 선호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발사체가 어떤 연료를 쓰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묘하게 접근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러네요. 정답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일단은 그 군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한데 정부의 요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는 그 국방부와 이제 그 과학기술부가 따로 서로 연구를 하지 말고 통합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선 기술이랑 미사일 기술은 엄청나게 공학적으로 유사점이 맞아요.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차피 주변국은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발사체 연구가 다른 나라에서 있을 때도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네. 따라서 지금 연구원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고체 네. 연료인지 액체 연료인지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생긴 것 같아요. 네,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월 말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맞아요.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이제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무런 법적 국제법상 제약이 전혀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발 의지가 없고 뭐 누리호는 그냥 순수한 과학 개발 목적이고 얘기를 해도 사실 안 믿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 미사일 기술을 미국한테서 이전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였죠. 지난 5월에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는데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난 1979년에 박정희 정권 때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았고요. 그때부터 미사일 관련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발사체 가운데 어떤 정보를 좀 많이 취합할 수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개발 현황이 국내에 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프로젝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초소형 저궤도 위성과 중형 저궤도 위성이 현재 국제과제로 개발되고 있고요. 두 개 합쳐서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700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대부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데 이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위성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그 위성통신망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 방산업체들처럼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제 과제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2년, 23년에 기술 이전 받은 국내 기업들이 갑자기 인공위성을 출시해서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잘 팔릴 거다고 얘기한 거 무리는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민간 기업들이 받아서 기업의 입장에서 한 10년 정도에 거쳐서 경제성이 있고 이제 신뢰할 만한 제품을 좀 더 한 단계 올려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과 발사체는 마찬가지로 2030년에 민간 시장 침투가 목표다라는 거고요. 이 민간 사업 두 개 외에도 그 국방 사업으로 425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방용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런 쪽들도 뭐 공개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위성 개발 사업도 민간용, 군사용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할 수 있고 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민간 목적이면 주변국의 기업들의 또는 주변국 정부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군사적 목적도 우리 군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방국에게 사실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30년대에는 이런 쪽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가져가겠다. 현재까지는 그냥 정부 과제로 하던 단순 연구나 군사 사업이었다면 2030년대에는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거다는 그림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런 구글 어스라든지 이런 우리 지구의 어떤 그 뭘까요? 네. 지도? 예, 지구의 지도 그 정보들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낳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우주로 나아간 그 괴성들이 우주로 나아간 그 위성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그 데이터가 또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는데 인공위성 하면 전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네. 이 기업은 네. 어떤 걸 담당하죠? 일단 세트랙 아이나이 뭐 인텔리안테크 많은 이제 위성 전문 기업들이 시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는 기존의 비즈니스는 사실 선박용 위성 장비들 이런 선이었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원웹 같은 이제 그 미국의 또는 영국의 이제 우주개발 벤처 기업들이랑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 운명체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실리콘밸리 우주개발 기업 직접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상장도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가는 우리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레이가 같은 국내 기업을 대신 투자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재밌는 건 그들이 미국 안에도 유럽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대한민국 기업들이랑 거래 관계를 형성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역설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단순히 국내 기업이 미국의 저런 애들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해놓은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가 인류 사상 첫 조만장자가 탄생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상하면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나타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두 회사가 이룬 게 얼마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두 회사는 비슷한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주선을 개발할 거고 우주 시대를 열 거다. 그리고 사람이 우주 공간에 나가는 게 일상화될 거다. 동일한 제스처를 얘기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접근도 좀 차이는 있어요. 스페이스X는 뭐 화성 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인 우주선 탐사들, 뭐 우주 공간을 여행하거나 우주 공간을 접근하는 데 필요한 유인 우주선 기술, 그리고 스타링크로 표현이 되는 위성통신망 비즈니스라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했고, 버진 갤럭틱은 단순히 우주 여행이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나이브해 보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좀 취약해 보이고요. 네.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이뤄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이스X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도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X를 이용합니다. 많은 국가들, 심지어 미국 정부도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우주 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이제 보낼 때 스페이스X를 이용합니다. 실적이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인물이 아이콘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미 테슬라라는 테슬라 이제는 페이팔이라는 성공 사례가 이미 있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감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면에 버진 갤럭틱은 일단은 인공위성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주 공간에서 10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버진 갤럭틱이 보유 현금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만큼 현금이 없기 때문에 네. 회사가 조바심을 낼 수 있죠.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굉장히 투자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업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이력뿐만 아니라 현재 현금 여력까지 모두 판단을 해봤을 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총체적인 판단에서 스페이스X가 더 유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구원님도 동의를 해주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국내와 달리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의 성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은 우주에 달에 착륙한 것서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예,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미국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이미 사람이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록한 거를 보면 나사가 그때 당시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400조 원을 예산을 부었어요. 그 당시에도 미국 2년치 정부 예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주 개발에 쓰는 예산은 GDP의 0.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년치 정부 예산을 쓰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썼기 때문에 당시 그걸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소련이 이제 냉전 시대였고 아폴로 프로그램 전에는 소련이 우주 개발을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주 기술이 뒤처진다는 즉시 우리가 핵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표현으로 들렸고 또 이게 자존심 문제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양쪽이 서로 자기들이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이제 국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했던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달에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니냐. 지구 궤도에도 사람을 배치하는 게 힘든 일인데 달은 이제 지구 궤도랑 거리가 한 3,600배 차이가 있어요.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서.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 어려우니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위협을 이루면 네. 소름이 돋는데요. 이 위협을 능가하는 업적이 향후 100년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실제로 없죠. 예. 아직 100년이 되진 않았고 50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그 이상의 위협을 나타낸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정신을 약간 대변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 엄청난 투자가 되면서 노하우가 비교도 안 되게 축적돼 있을 거라는 네. 거죠.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1년간 쓰는 돈은 3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투자한 금액이 다르니까 축적된 노하우가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사실 국내 우주 개발 기업들도 정부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선두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너무 많은 격차가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약간 미국에 있는 이런 선도 기업들과 좀 교류를 하면서 좀 노하우도 좀 단기간에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들과 거래하면 그들이 훨씬 큰 시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호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보면 독자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기업들보다는 미국이랑 손잡고 뭔가 하려는 기업들. 예를 들면 원웹에 지분을 투자했던 하나 시스템, 네. 아니면 원웹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려는 인텔리안 테크,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 기업들한테 실제 위성 제품을 판매하는 납품을 하고 있는 세트랙 아이. 또 뭐 많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 X랑도 아직 소액이지만 거래 관계를 텄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왜 국내 기업들이 이 거래를 형성하는데 성공했을까를 보시면 그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까 2030년까지 우리 정부는 이런 우주 관련한 기술을 민간 기업과 함께 하면서 그 기술 이전을 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 뭐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누리호도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달 착륙까지 네.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주 개발엔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변국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할 역량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항우연이 성공에 계속 실패하는데 이런 국내에 있는 항우연과 협력했던 이런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트랙 레코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안 그러면 계속 미국의 우주 개발 기업들의 약간 하청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고, 저는 사실 누리호 사업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 겨우 2조 원의 사업입니다. 이 금액으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가성비가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술을 막 집약하고 네.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 아폴로 사업이랑 비교하면 아폴로 사업이 400조 원이었으니까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2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그러네요. 차이에서 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아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 정부 예산을 보면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GDP의 3% 정도를 매년 우주 개발에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6%를 써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산을 5배로 늘려야 남들만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쓰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는 걸 인지하셨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때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국내 우주 개발 산업에 도약을 만드는 거고, 이 와중에 우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연구원님은 이제 앞으로 국가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네. 2030년에 우리나라가
예정하고 있는 달 착륙 프로젝트까지 성공 가능성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면 이미 인류가 할 수 있다는 걸 60년대에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했던 것보다 2030년에 한 게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를 따라가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더 저렴하게 만들어진 우주선, 그리고 더 정밀하게 제어되는 비행체, 그리고 더 안전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좀 노력과 이런 저희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저희가 미국이랑 우방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 우리 바이든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랑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게 전가하기를 선호했었어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비용을 전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한민국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약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고 항공모함도 추진하고 이러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주 기술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미국이 동일한 행보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60년대, 70년대 해봤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기술들이 그들의 눈엔 굉장히 옛날 기술이에요. 이제 관건은 저희가 단순히 할 수 있냐는 2030년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의 기업이 네. 스페이스X 대신에 한국 항공우주의 발사를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저희가 트랙 레코드는 당연히 불리하니까 결국 가성비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죠. 저희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결과물도 훨씬 경제성이 있는 것들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소화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심화론 월요일 오늘 최진명 연구원과 함께하는 두 번째 주제 우주항공 관련주 분석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X 상장도 좀 기다려지는데 아직은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기업 가치는 한 현재까지 117조 원으로 스페이스 X 매겨지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수익 모델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자, 그러면 우리 우주 항공주 가운데서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 첫 번째 항공우주 꼽아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스페이스X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지만 일단 비상장이고요. 예. 상장을 진행하더라도 이제 공모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 할 거니까 아마 공모를 하시기도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상장된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비싸네요. 네, 국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희가 한국항공우주 일단 대표적으로 보는 이유는 국내 우주 개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항공우주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에도 모두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 소형과 중형 이제 저궤도 위성 개발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술 이전에서도 가장 많은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이제 민간 우주선 개발 사업에서도 결국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이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30년에 벌어질 일 가지고 지금 당장 주식을 사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의 이슈들도 봐야 되는데 저희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내년에 아무래도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랑 함께 가는 분위기가 됐고 여행 산업이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민항기 시장에서도 조금 기체 부품 수요가 살아나면서 한국항공우주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체 네. 부품 사업의 회복을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카이는 우주 개발 쪽 개척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캐시카우가 어쨌든 국방 사업인데 국방 사업 쪽도 저희가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LAH라고 부르는 소형 무장헬기 사업 개발이 끝나고요. 네네. 2026, 7년에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이제 저희는 4.5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스텔스기에 가깝게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텔스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한 기업이 5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되면 사실 성능이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선두권에 있는 기체들을 능가하냐고 여쭤보시면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전투기 개발 업체로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라인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는 훈련기, 네. 그다음에 기동 헬기만 있던 이런 회사에서 이제 무장 헬기와 주력 전투기, 그다음 우주선이 라인업으로 붙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자기들이 리스크를 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국책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순탄하게 육성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또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비싸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죠. 네. 예,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이거 쭉 늘려서 더 긴 기간 보시면, 2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로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도 지금 레벨 다운 됐던 게 바로 코로나 사태였고,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그때 2만 원 후반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지지와 저항을 계속 확인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상황들을 보면 예. 재판의 대부분 결과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대부분 실무자나 경영진 개인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때 방산비리 이슈로 불거진 것 중에 실제로 기업이 재무적으로 받은 손상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투기 개발 회사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과제를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행하는 국책 사업도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계신 대로 코로나 사태 전후로 기체 부품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실적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산 사건들, 이제 소위 말하는 비리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역량을 좀 과소평가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은 사실 배당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면 구조적으로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성장이 어느 정도 개런티되어 있는 기업이 배당도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체 부품은 코로나 사태랑 그냥 일시적인 영향의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전투기 개발이 좀 막바지에 이르면 다시 한번 탄력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23년에 그 헬기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22년입니다. 예. 그 22년에 제가 내년에 나옵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꽤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왔는데,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10년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을 때 이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여하는 기업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는 이 우주선이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개발합니다. 이 발사체에는 로켓 엔진을 납품하고요. 헬기나 전투기에서는 쓰는 또 그들의 엔진이 있겠죠. 헬기는 동력 엔진일 거고, 전투기도 로켓 엔진이겠네요. 그런 엔진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가 세트렉 아이랑 맞아요. 죄송합니다. 한화 시스템이에요. 네. 그 기업들 자체가 또 우주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항공과 우주 개발을 사명에 걸맞게 복합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방위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도 카이랑 비슷하지만 해외에는 이제 해외 민항기가 쓰는 엔진 부품도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윗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코로나와 동행한 시대가 오면서 민항기에 대한 수요 회복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질적인 좀 고충이었던 엔진 부품 판매에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기 전망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회사는 재미있는 게 사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전통적인 비즈니스도 하나 수행을 하는데, 그게 지상 방산 사업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라든지 자주포라든지, 탱크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또 명확하게 알아보시니까 장갑차와 자주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장갑차와 자주포 사업에 대한 국방 예산은 굉장히 동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육군에 대한 어떤 무장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네. 공군 쪽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지는 않고요. 다만 내수 예산이 동결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이익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추가로 현재 수출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수출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레드백이라고 불리는 모델명으로 현재 호주 육군을 대상으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인도에도 현재 자주포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포 또는 이제 그 경전차 아직 명확하게 좀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이 하나 디펜스는 이미 수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도 수출 경험이 있고요. 노르웨이에도 경험이 있고요. 사실 중동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납품을 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형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군사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도 작전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굉장히 산이 산이 많아서?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땅은 비가 오면 굉장히 쉽게 이게 진흙이 돼 버려요. 그래서 네. 사실 한반도 자체도 작전 활동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수출 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으로 뭐 내년 전체겠네요. 이게 국방 사업은 뭐 진행 상황이 워낙 들쭉날쭉하지만 저희는 이런 무기 수출을 통해서 추가 성장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패턴을 네.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맞아요. 오히려 완만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뭐 자회사인 시스템이나 이런 회사들의 성과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회사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는 모기업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87년부터 거래가 된 것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2만 원 선 초반에 계속 저항에 부딪혔었다가 2006년부터 레벨업이 한 차례 되고 2010년까지 12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2만 원, 3만 원을 계속 다지다가 지금은 46,800원입니다. 세트레가이의 또 지분 인수는 올해 초였나요? 지난해 말이었나요?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랑 올해 좀 이어서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연초였던 저도 것 같아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일단은 하나그룹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는 기억이 있고 네. 재미있는 게 인수를 했지만 그 사명을 뭐 한화 이제 어떤 형태로 바꾸지 않았고 기존의 경영진들이 그대로 유임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그룹의 지금 경영이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재벌들 경영 방식 인수를 하면 사명 바꾸고 그다음에 내부에 자신들이 그룹이 생각하는 어떤 경영 철학을 이식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하나그룹의 세트레가이 투자나 또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통한 원앱의 투자를 보면 네. 단순히 지분이나 경영권을 확보할 뿐이지 그 회사의 내부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하나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인큐베이팅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잡혀 있다는 거고요. 또 사실 하나그룹에도 저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투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냐? 일단 저희 젊은 이제 그 2세가 나섰기 때문에 네. 그분도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경영진들을 바꿈으로써 이 회사가 가지는 사실 원앱이나 이런 세트레가이는 특징이 고속 성장 기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1970년대, 80년대부터 자리를 잡았던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DNA를 이식함으로써 그 성장성이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뒤에서 스폰십만 함으로써 스폰서만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써 충분히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의 DNA를 이식하는 건 사실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측하면서 하나그룹이 좀 젊은 감각이 이제 많이 생겼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그룹에 관련된 주식들 대부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지난주 있었던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이러한 발사체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우리도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겁니다. 미국과 협업하는 기업들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 종목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심화론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장중에 좀 부담감을 소화하고 코스피가 좀 더 상승 탄력이 키워지는데요.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0.6%가 오른 302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끝까지 종가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